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음 헤아리기, 마음 헤아리기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35분 정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더 복잡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뇌간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우리 뇌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라는 건 잘 아시겠죠? 이 대뇌가 있고, 예, 이 부분이 소뇌입니다. 소뇌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대뇌와 소뇌를 척추 속에 있는 신경으로 연결시켜주는 뇌간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뇌줄기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 뇌간, 이 연수라는 곳이 이제 숨을 쉬는 걸 담당하고, 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이 중간 요 부분부터 이 연수까지 이 부분은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뛰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뇌관이라서 아주 작은 동물, 아주 원시적인 동물부터 우리 인간까지 모두 갖고 있는 뇌가 이 뇌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양이, 개, 이런 원숭이까지도 이제 있지만 주로 고양이, 개, 코끼리 이런 이제 감정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이런 감정들을 잘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뇌를 갖고 있고 그 기능이 잘 발달된 동물들이 있는데요. 변연계가 바로 그런 정서적인 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변연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파충류입니다. 그래서 도마뱀이나 이런 파충류 계통의 동물들은 대뇌 피질은 거의 없고요. 이런 변연계를 가지고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또는 그 본능적인 짝짓기 하기 위한 그런 암컷과 수컷이 서로 끌리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만 느끼는 그런 변연계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변연계 위에 발달한 것이 이 분홍색으로 크게 덮고 있는 이 어, 뇌가 대뇌라고 하는 우리 뇌인데요. 그 대뇌 중에서도 특히 앞쪽 뇌를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두엽이 바로 아까 그 이성적인 뇌,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게 감정적인 마음이 있고 이성적인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마음의 신호가 시작되는 곳은 변연계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성적인 마음을 주로 관장하는 곳은 이 전두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차려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뇌가 같이 작용한다고 보고요. 주로 두정엽이나 이런 일부 영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오늘 뇌 영역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감정을 느끼는 뇌와 그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가 약간 영역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뇌가 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변연계가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전두엽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너무 전두엽만 쓰는 분들은 감정을 잘 못 느끼고 감정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뇌를 더 많이 쓰는지 한번 어, 실험을 해볼게요. 아, 이게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공유를 좀, 이게 지금 동영상이 재생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 링크에 가시면 이제 좌방구와 우방구 중에 어떤 걸 더 주로 사용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이 보는 사람들은 주로 좌방구를 더 우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은 우방구를 더 사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그림인데도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굉장히 그 생리학적으로 반응을 하는 기관인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본인의 타고난 기질 이런 것들이 성격을 만들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기억하는 방식에도 이 틀이 만들어져요. 그걸 기억 도식이라고 하는데 스키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억들이 쭉 축적돼 가지고 그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면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기억 도식인데, 그 도식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도식이 잘 안 바뀌고 어린 시절일수록 이게 말랑말랑해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하나의 도식이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면 이 도식을 가지고 이 기억의 틀을 가지고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복권을 하나 사면 아, 이거 분명히 대박이 터질 거야 라고 생각을 기대를 크게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뭔가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 도식에 맞춰서 자기가 해석을 하고요. 반복적으로 이걸 사용하는데 이게 잘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뭐 A형인 사람은 성격이 안 좋다. 뭐 AB형은 성격이 좋다. 이런 혈액형 가지고 우리가 틀을 막 만들기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의 게 들어맞는 것 같으면 점점 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식들이 정확한지 되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고 이걸 계속 받고 있는 고집하는 경향들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계속 그 가정 불화 속에서 폭력을 보고 자라고 자기도 폭력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또 왕따 집단 따돌림 당한 사람들은 아 나는 사람들이 안 좋아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 내가 좀 이상하잖아. 나는 보통 정상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도식이 형성된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너 좀 이상해 라는 말을 하면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 왜 저렇게 얘기해? 쥐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도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취약한 도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취약한 마음, 생각의 습관, 틀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나고 어떤 사람은 동그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모양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라는 건 뭐냐면 나의 마음속 또 상대방의 어떤 그 반응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되돌아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원시적인 뇌나 정서적인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분석적인 뇌와 성찰할 수 있는 뇌, 생각해 볼 수 있는 뇌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게 한 4살 경부터 발달해서 아, 다른 사람이 나랑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점점 더 발달해 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타고난 기질과 효율적으로 그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감정 조절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면 이 마음 헤아리기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갈등 상황이 생겨요. 상대방과 굉장히 싫어하는 관계가 되거나 상대방이 나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 안 좋은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 부적절한 마음의 헤아리기 틀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결국 저 사람은 나를 떠날 거야. 나를 뭐 해칠 거야. 이런 식의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더 망가뜨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정서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끌리는 상황이 돼도 올바른 판단을 못 해요. 저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이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나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돼. 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쁘게 해도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매달려서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그러한 감정 헤아리기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는 마음 헤아리기의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음 헤아리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냐?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마음 헤아리기 기능이 약해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의 기능, 대뇌 피질의 그런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잘 그 마음 상황을 분석하고 헤아리는 틀이 없다면 그때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약물남용이나 뭐 알코올 중독, 그치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면서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면 더 후회스럽거든요. 맞아. 역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망쳤어.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더 안 좋은 쪽으로 방해하게 되고 마음의 열기 기능을 못하면서 점점 더 효율적인 생각에 이성의 뇌는 마비시키고 정서적인 뇌에 의해서 감정적인 행동만 하게 되는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게 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특히 자신의 마음 헤아리기를 더 하기 힘들어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에게 가장 주된 스트레스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피식 웃고 화를 내고 갔다. 아니면 비웃고 갔다. 이 상황이 화가 날지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니?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더 스트레스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헤어지자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만나겠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우리 부모 자식 관계 여기서 끝내자. 애인 관계 여기서 끝냅시다. 이런 말을 듣는 거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정적인 행동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애착 대상이 되는 사람들, 나하고 아주 강한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게 뭐 그냥 바깥에서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안 좋은 사이 갈등이 생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걸 좀 아시고 가능한 한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갈등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조기에 서로 마음을 소통을 하면서 너 마음은 그랬던 거구나. 내 마음은 이랬던 거야. 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의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잘 밟아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에 비슷한 개념으로 두 가지 친구 개념이 있는데 공감이라는 것과 마음 챙김이라는 거죠. 마음 챙김은 앞선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잠시 멈추고 나의 생각, 느낌, 감각에 주의를 두면서 비판단적으로 내 마음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내 마음을 잘 관찰할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한 걸 잘 볼 수 있는데 마음 챙김과의 차이점은 마음 헤아리기는 타인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잘 느끼고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이죠. 그래서 공감과 감정이입은 다른 건데요. 다른 사람이 막 울고 있는데 내가 더 슬퍼하면서 내가 더 많이 슬퍼지는 것, 이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울 정도로 굉장히 슬퍼하는데 나도 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울컥울컥하지만 감정은 눈물은 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슬픈 상황에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보다는 약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감정은 약한 게 정상이거든요. 그 사람 감정보다 내가 더 감정이 세진다면 그거는 뭔가 본인이 감정 헤아리기, 공감 능력이 약간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건 그럼 공감을 내가 너무 세게 하는 거냐? 감정을 느끼기로 드라마 속 배우들은 격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슬픔이나 뭐 같은 공감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해 귀 기울이면서 아,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처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걸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마음 챙기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마음 헤아리기다. 그러니까 마음 헤아리기를 할 때 어떨 때는 나의 마음 헤아리기를 조금 더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연습하는 게 마음 헤아리기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잘 관찰을 한 다음에 내 마음속이면 내 마음속을 잘 관찰하고 다시 한번 상황에 참여해 보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행동이나 비언어적 표현, 말로 한 표현 이런 걸 잘 관찰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상황에 참여해 보고 이렇게 참여와 관찰을 반복하면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행동이 충동적인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이제 그만 만나자. 너희랑 더 이상 어, 같이 하지 뭐 못하겠어. 헤어지자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바로 자해를 해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네 마음이 그래? 그 정도로 힘들어?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거야? 라고 말을 다시 걸어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하고 너 마음은 그랬던 거구나. 그래, 내가 아직 그 부분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 하고 다시 본인이 말을 해보고 얘기해보고 이렇게 계속 그 가까운 사람과 참 내가 관찰하고 내가 반응해보고 또 관찰해보고 반응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나가는 행동 자체가 상당히 그 파괴적이지 않고 비교적 그 조절된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격의 변화의 어, 인디케이터, 성격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마음의 해리기 치료든 이 경제인격 장애를 오래 치료하면 가족들을 상대하는 행동이 변하고요.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반응이 변해요. 환자분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갈등이 줄고 가족들이 더 좋은 반응을 또 유도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좋은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속 자기를 관찰하고 또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참여하고 소통해 보는 것, 이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헤리기가 잘 안 되면 진정한 대화가 진지한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막 비난하거나 서로 잘못된 점만 그 탓하고 원인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뭐였는지 내 마음에 뭐였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관계는 되게 불안정해지죠. 아, 이게 좀 점점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리기가 없는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나 내 마음에 대해서 가정이나 추측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그래, 너는 지금 헤어지자고 하는 거 보니까 넌 딴 남자나 딴 여자가 생긴 게 틀림없어. 내 마음이 떠난 이유가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랑할 짝이 생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정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말싸움을 하면서 이기려고만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라고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이러한 게 마음의 아리기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100%다 확신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오해한 게 뭐지? 상대방의 진짜 진심은 뭐지? 이렇게 계속 이해하려고 대화를 해 나가는 게 마음의 열기를 유지하는 대화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음 뭔지 내가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이 바로 마음의 열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마음의 열기를 안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진 말았어야지. 이런 식의 절대적인 규칙에 너무 집착하는 거는 이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의 헤아리기 기능도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가 이런 건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부터 우선 인정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거나 잘못된 점만 계속 지적하려고 하는 경우. 이것이 마음의 헤아리기를 하기 못하고 있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갈등을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조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만들어졌다라고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원인을 탓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마음의 헤아리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이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까 BPD, 경계성인격장애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 행동 보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지. 이 상황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 뭐 너가 한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표현들. 변명하지 말아라. 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거나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대화 방식이 내가 없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 네 마음은 그랬던 거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네 마음이 좀 달랐네. 이렇게만 해도 한편 이해받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너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외로웠던 거구나. 지금 상황이 되게 네가 이해받지 못해서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는 네가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얘기한 거지 나를 비난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한번 그 상대방에게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니? 라고 확인해보고 질문해보는 태도. 이런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너의 마음은 그랬다고 내가 받아들일게. 너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인정해주는 대화의 방식인 거예요. 아, 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나도 오해를 한 부분이 있네. 이런 대화의 태도가 사실 굉장히 갈등 상황에서 만들어내기 어렵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을 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이거죠. 상대의 마음인데 내 기준으로 판단을 섞어서 내가 뭔가 얘기하고 있지 않나.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네 마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해석한 이게 맞아. 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면 자기한테 그 말 하기 전에 한 번 더, 1분 더 말할 걸 참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마음 헤아리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내 가족을, 내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의 특징은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돼요. 아, 나는 너의 마음을 잘 몰라. 나도 내 마음도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은 상대방의 관점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아, 너는 그런 관점이었구나.
그걸 진짜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나는 한 0%도 0%그 작용했다라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벌써 마음의 열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응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태도로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라는 차원에서 겸손한 태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존재 그런 자체로 태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유머를 섞고 명랑함을 섞어서 긴장을 좀 풀어주는 게 마음의 아리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내 책임도 인정하고 나도 변화하겠다. 그런 참여가 필요하고요. 타인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자해 행동을 지금 했어요. 그럼 그 자해 행동한 것만 속상해서 또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자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는지. 아, 또 네가 되게 마음이 아주 힘들고 괴로웠나 보다. 어떻게 해서 자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줘. 그러면 몰라 나도 생각이 안 나. 어느덧 칼을 들고 있다가 뭐 정신 차려 보니까 피가 나고 있었어. 아, 그랬어? 그래, 우선 상처부터 치료하고 소독한 다음에 근데 칼을 들게 되기 전까지 상황에 그 앞에 기억나는 게 혹시 뭐가 있니? 그때 왜 칼을 들게 됐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이러고 자꾸 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칼 들었던 상황, 그리고 자해까지 이어졌던 상황이 다시 이어져서 생각이 나요. 이분도 지금 마음의 야리개가 멈춰서 감정에 압도돼서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핑계대고 거짓말하려고 생각 안 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안 난다고 그러면 생각 안 난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에 대해서 확신하고 넌 이랬던 게 분명해 라는 그런 말을 삼가하려는 특징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수용해주고 상대방의 그 관점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대신에 해로운 것들, 더 자극을 한다거나 더 안 좋게 만드는 과정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자극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해를 하거나 내가 폭력적인 상황이 되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잘 모른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좀 다시 한번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걸 줄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늘려갈 수 있게 노력하는 이런 PACTS라는 태도로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하려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PD에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려고 하는 게 이제 외현적인 마음의 헤링인데 여기에 완전히 머물다 보면 너무 외적인 증거에 의지해서 가정을 내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떤 의도에서 저런 행동이 나왔을까를 조금 더 그,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저희가 치료 시간에 반복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기를 하지 않는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의 열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마음의 열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 멈춰야 돼요. 잠깐 여기서 멈춰보자. 멈추고 우리 1분 동안만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의 열기가 멈추는 과정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자. 그때 내 감정과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고 상대방은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있었던 거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본 후에 앞으로 이 상황을 오해를 줄이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안 겪었다면 이런 참고 멈추고 되돌아보는 과정을 안 겪었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은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8단계입니다. 일단 상대가 어떻게 하다가 마음의 야리가 멈췄을까? 굉장히 상대도 지금 감정적으로 압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격렬한 화나 분노, 두려움 이런 것도 반응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또 내가 그런 상대방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데 어떤 행동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너의 이런 마음속을 움직였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고 너의 입장을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네가 계속 화만 내면 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 우선은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분간의 휴지기를 좀 갖자라고 하고 스텝 1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올라와 보는 거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계속 안 되면 다시 멈췄다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했으면 그 이해한 바를 네 마음은 이랬던 거구나. 내가 여기서 오해가 있었네. 그래, 여기 부분이 좀 우리가 이 갈등이 시작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혹시 네 마음이 그게 맞았니? 라고 확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갈 때 흥분은 줄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오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라는 게 실제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 치료를 하면서는 마음 헤아리기에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 있으면 치료자가 딱 멈추게 하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갈등이 생겼으면 A의 마음은 어땠던 건지 B의 마음은 어땠던 건지를 충분히 살펴서 오해를 풀게 하면서 봐라 이런 상황이 여기서 집단 치료 안에서도 발생하니 집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 여기서처럼 얘기하고 연습해 봐라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드라마고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추천을 하는데요. 2018년에 방영됐던 TVN의 드라마고 보셨던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제 설명에 그 근거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 방송을 관람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지안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이고요. 박동훈이라는 어, 이지안이 들어간 회사의 부장이었던 박동훈 부장이 이제 여기 나의 아저씨라는 이 아저씨인데 이 둘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이지아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면서 엄마 아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을 못 하시는 할머니 한 명과 같이 삽니다. 근데 이 할머니를 와서 하도 저 사채업자가 때리고 괴롭히고 돈을 뜯어가고 해서 어느 날은 와서 할머니를 또 때리고 있고 본인도 맞았었고 했는데 제발 할머니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말리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찌르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됐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 갔는데 결국 이 아이는 정당방위로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드라마에 잘 나오진 않고요. 이 친구가 그 사채업자의 아들인데 얘가 와서 얘를 맨날 와갖고 아빠한테 진 빚 나한테 갚으라 그러면서 벌어들이는 돈을 족족 뺏어가면서 와서 때립니다. 그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너는 평생 우리 아버지 죽인 년이니까 내가 너 끝까지 괴롭힐 거야 이러면서 얘가 계속 괴롭히는데 알고 보면 얘도 어릴 때 얘가 힘들었던 거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걸 알고 얘를 또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서 얘는 양가 감정이 약간 있는 아이인데 어찌됐건 계속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자 주인공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믹스 커피 2개 타가지고 회사에 있는 그 믹스 커피 타는 거로 한 끼를 때우고 이렇게 살면서 겨우겨우 빚을 갚아가고 이 할머니를 보필하면서 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의 뒤를 캐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시키는 이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돈을 벌어서 빨리 이 빚을 덜어내고 엄마, 할머니랑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아이가 좀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계속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끝까지 가서는 이 아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만 있지 않고 나를 진짜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면서 세상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이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줌으로 인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런 여러 가지 분노와 우울증, 성격 장애가 있었던 부분들이 서서히 변하면서 결국은 좋은 성격으로 아까 말한 마음의 도식이 변하면서 회복되는 장면을 다루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회사에 알바생으로 들어왔으니까 밥을 한번 사주면서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를 왜 물어보세요? 아저씨 아버지 뭐 하는데? 우리 집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저 직업으로 간 보려고 그러냐? 그런 말 하는 거 실례다 하면서 이제 쪼아 붙이죠. 근데 할머니는 봤더니 그 부장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 같아서 이제 좋은 사람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 잘 사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되기 쉬운 거지. 그래서 얘는 저 남자를 그 아저씨를 이해하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 아저씨는 계속 이 아이의 이런 사연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죠.